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브릿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이어 2 시대 왜 브릿지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그리고 BNB, 솔라나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각각의 체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체인은 고립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자 기술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스스로 블록 안에서만 살아가는 폐쇄된 생태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립적인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에서 NFT를 민팅하고, 그리고 폴리곤에서 게임을 하고, 아비트럼에서 디파이를 하고, 이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브릿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릿지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자산이 이동하고 사람이 넘어가고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되는 모든 시작점은 이 브릿지 안에서 브릿지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실물 자산에서 블록체인으로 오는 것도 모두 브릿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L2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2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혈류, 그 연결의 흐름을 관리하는 정맥, 이것이 바로 L2 브릿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술적인 해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왜 브릿지를 이해해야 하는가, 왜 L2가 부상한 이 시점에서 다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있고 아발란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로 자산을 직접 보낼 때 그냥 중간에 브릿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자산을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자산을 잠근 다음에 이 브릿지라는 곳에서 아발란체의 토큰을 생성을 하거나 언락하는 이런 동기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앨리스가 있는데 앨리스가 랩드 이더리움을 보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더리움으로 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브릿지를 통하게 되는데 이 브릿지라는 곳에서 랩드 이더리움을 소각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사이드 쪽에 있는 브릿지에서 이더리움의 마킹을 다시 풀어서 주는 거죠. 그 전에 랩드 이더리움을 받았을 때는 동시에 여기서 이더리움을 락킹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랩드 이더리움을 민팅을 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주고 이 브릿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이 레이어에서 잠금과 발행을 동시에 같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L1에서 즉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 레이어 2로 이더를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더 생태계가 있고 L2 생태계가 있어요. 이더를 L2로 보내고 이 L2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뭐 디파이나 게임, NFT 다양한 활동을 하고 왜냐하면 L2에서는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2에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이더로 다시 내려서 보관을 이더로 하는 거죠.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일단 아비트럼이라고 하는 L2가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메인넷이 있고요. 이 각각의 접점에는 이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브릿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가 브릿지에다 이더를 예치하는 경우인데요. 사용자가 아비트럼 공식 브릿지에 L2로 보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사실상 이더리움은 L1 브릿지에다가 이더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더리움 메인넷상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더로 가스비를 지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L1 브릿지 컨트랙트가 입금된 이더를 잠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산은 여전히 메인넷에 있고요. 동시에 누가 얼마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롤업박스로 전달을 합니다. 롤업박스라는 것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보내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얼마를 어디로에 대한 데이터를 롤업박스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L2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을 재생성을 하죠. 이때 L2상에서 유저 주소에 1이더가 민팅됩니다. 이것은 L1에 있던 이더가 실제로 이곳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복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저는 이 상태 복제된 이 하나의 이더를 통해서 L2상에서 자유롭게 이동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비추럼이라는 아주 값싸고 빠른 가스비를 지불하면서요. 그리고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고 사용을 다 하고 나서 출금을 해야 하는데요. 유저가 이제 L2에서 브릿지에다가 출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L1에 대한 L2 브릿지는 L1 브릿지에다가 롤업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L1 브릿지에서 해당 이더가 언락이 되고 사용자 주소로 이더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대기 기간은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약 7일 정도가 걸리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2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프루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술적인 핵심은 이 메시지 증명과 이 스테이트 커밋,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L2에서 L1으로 자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롤업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함된 메시지를 보고 L1은 이 사람은 L2에서 출금 요청했구나 아니면 입금을 했구나 하면서 이더를 락킹해주고 아니면 언락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L2 브릿지 방식의 분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똑같이 자산을 보낸다고 느끼지만 실제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L2 브릿지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분류 3가지는 바로 락 앤 민트, 그리고 번 앤 민트, 그리고 패스트 메시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브릿지 방식인 락 앤 민트 방식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원본 체인에서 즉 L1에서 네이티브 자산을 락킹하고 L2 자산에서 같은 수량만큼 민팅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브릿지로는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 그리고 GK 싱크, 그리고 폴리곤 이렇게 대표적인 브릿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동작 방식은 설명을 드렸고 장점 같은 경우는 워낙 과정이 단순하고 지금까지 많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다양한 자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금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7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브릿지 컨트랙트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락킹이 되어 있는 동안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거의 자산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방식이 이 번 앤 민트, 즉 서클 USD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CCTP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스 체인, 즉 출발자 체인에서 있던 자산은 직접 소각을 시켜버리고 이 목적지 체인에서 동일 수량을 민팅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USDC를 쓰더라도 어떤 체인에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 기반의 서클 USD와 솔라나 기반의 서클 USD는 엄연히 다른 코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코인이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이더 기반의 USD를 솔라나 기반의 USD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NFT에서 많은 두각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특정 이벤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 간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서클의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CCT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이 자산이 컨트랙트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락 앤 민트처럼 이 랩핑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USDC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발행자는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브릿지가 아니라 이 서클이라는 중앙화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USDC, 서클 USD 외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번 앤 민트 방식이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Fast Message Based Bridge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브릿징 방식입니다. 이 브릿징 방식은 일종의 껍데기만 동작을 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자산이 이동한다기보다도 전송된 메시지만을 통해서 L2에서 동기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송이 아니라 전송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죠. 작동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L2가 있고 L1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간에 릴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L1 체인으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고 B 체인에 미리 자산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산의 이동은 향후에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L1을 통해서 정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방식의 은행 간 자금 이동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계좌 이체를 하면 돈이 실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만 전송이 되고 자금 정산은 은행 문을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따로 은행기 하고 있죠.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호비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어크로스 그리고 시냅스 그리고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UX가 우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체감 속도나 비용 면에서 정말 뛰어난 부분을 자랑을 하고 있죠. 단점으로는 중간에 정산을 위한 릴레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산 같은 경우는 랩핑된 형태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L1 정산이 실패했을 때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L2 브릿지의 미래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단순한 자산의 이동 통로가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 서클의 CCTP, USDC 전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번 앤 민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체인에서 이 서클 USD를 소각한 다음 목적지 체인에서 공식 USD 서클을 새로 발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랩핑된 자산 없이 정품의 USDC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최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클의 공식 지갑을 통해서 아비트럼, 베이스, 그리고 옵티미즘끼리 전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파이 앱들이 전차적으로 이 서클 USD 정품만 공식 토큰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USDC.2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서클 USD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디파이 앱이나 플랫폼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레이어 1을 거치지 않고 L2끼리 전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조건 L1을 중개해야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호흡이라든지 어크로스, 레이어 제로처럼 L2끼리 직접 연결하는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Fast Liquidity Base 기반의 호흡이나 어크로스가 있고 이 소각 발행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 네이티브 USDC, 즉 설명드린 서클의 CCTP 구조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L1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UX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속도가 향상이 되고 또 확장성이 증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L2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RWA와 이 브릿지 간의 연결인데요. 이 실물 자산 토크나 즉 RWA가 온체인화 될수록 이 브릿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브릿지를 통해서 단순한 전송이 아니라 신뢰와 접근성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의 RWA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발행이 되죠. 하지만 이런 토큰을 아비트럼이나 이 베이스와 같은 L2 브릿지로 브릿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디파이 상에서 RWA 기반으로 대출을 하거나 유동성 풀을 통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USD 서클을 통해서 아비트럼에 있는 RWA 토큰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레이어로 브릿지를 한 다음에 이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브릿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이더리움을 넘어서 확장된 이더리움의 세계를 보여주는 연결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디파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용이 될 RWA 그리고 수십억 명이 사용할 디지털 자산의 기반은 모두 이 브릿지를 통해서 움직이고 연결되고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은 블록 속도나 수수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산과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L2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중적인 생태계를 가로지르고 있고 점점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점점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미래는 앞으로 이 L2 연결에 있다고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항상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브릿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온체인 세계에서 진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브릿지 시장에서 어떠한 토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어떤 체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